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테크 특론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지났고 이제 요번 주 빼고 한 번만 더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텀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면 마감이 됩니다. 이제 거의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끝까지 정진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바라보는 에듀테크, 제목이 멋있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님은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이러닝 대표 기업인 유비온의 에듀테크 센터의 유인식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저 베트남에서 또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 베트남이 그냥 제2의 고향 같으셔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유비온이라고 하는 참 오래된 이러닝 기업에서 한 19년 정도 그 사업을 계속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에듀테크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2기 그 이러닝 학과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기 자주 왔었는데 오늘 또 목요일 와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고 또 감사해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의 키워드로 본 에듀테크. 두 개의 키워드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요.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의 키워드를 뭘로 갖고 오셨나요? 사실 이 키워드를 정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유가 앞서 이제 유튜브에 공개됐던 강의를 일단 봤고 그 강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미 그 에듀테크하고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에듀테크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NG들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좀 핫한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NG들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글쎄, 블록체인은 보통 뭐 암호화폐나 뭐 이런데 비트코인이니 뭐 이런 데서 들어보셨는데 이걸 가지고 에듀테크를 한번 풀어보시겠다. 제가 사실은 유인식 센터장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뭐 용모가 뭐 한국의 누구누구 잡스 뭐 이런 농담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남이 한 거는 잘 안 해요, 이분이. 그래서 남들이 앞에서 이런 그 에듀테크와 관계된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난 그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키워드를 좀 무게가 있달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키워드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NG들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또 블록체인 이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NG들에 대해서 그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이게 뭔지 그 개념을 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NG들은 약자인데요. 혹시 우리가 NG를 많이 낸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물론 아닙니다. To Next Generatio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 발음은 뭐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차세대 그 디지털 교육 환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걸 NG들이라고 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게 저기 에듀코스 거기서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에듀코스는 사실 그 전시회로 유명하죠. 뭐 백쇼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이러닝 그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자료들이 꽤 많이 네, 올라오죠. 맞습니다. 네. 에듀코스 사이트를 뭐 이왕이면 나중에 한번 들려보시는 걸 권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께 이러닝 학과 학생 여러분들 뭐 미리 알고 계시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도 에듀코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최근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저도 주로 이제 기본적인 여러 뭐 브라우징 방식이 있는데 꼭 들리는 사이트 중에 하나로 저 에듀코스를 꼭 찾곤 합니다. 예. 그 에듀코스 쪽에서 차세대 디지털 학습 환경, 이름이 좀 되게 거창하면서 또 발음도 NG들, 이게 컨셉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NG들은 말 그대로 다음 차세대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교육적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실제 어떤 키워드들의 조합, 뭐 어떤 차세대의 그 이러닝 플랫폼이 가져야 될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예측 자료에 예측을 모아놓은 그런 키워드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NG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은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NG들이라고 해서 이 뒤에 여러분이 보시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미리 좀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NG들의 어떤 특성, NG들이라는 이 새로운 차세대 그 디지털 교육 환경이 지향하는 이런 그 특성을 뭐 한 너댓 개 설명할 것 같은데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익숙하게 쓰는 LMS. 말은 LMS죠.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제 여기에는 주요한 어떤 사상적인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러닝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관리한다는 건 주체로 보면 관리자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를 당하는 것인데 여기 입장에서는 관리를 누군가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대신 이제 learning environment란 말을 쓴다라는 건 이게 관리자에서는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학습자 중심적인 어떤 환경에 가깝게 이제 설계한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Confederation of IT Syste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시스템들이 연합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통합 개념으로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렇죠. 보통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말도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가 페더레이션 앞에 컨까지 붙어서 컨페더레이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번역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번역을 한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IT 그 시스템들의 어떤 결합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또는 연합, 뭐. 연합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어떤 그 연합체 국가, 연합 국가들이 갖는 어떤 형식을 오히려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미 이제 연합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만 한 사람이지 각 주별로 별도의 어떤 법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도 이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어떤 체계 안에서 동작하는 게 효율성은 높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플렉시블한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LMS 시스템이 동작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꾸자라는 의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첫 번째 특성인가 보죠. 네, 컨페더레이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스템들 간에 분리만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연합을 끌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이제 오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데이터와 이제 컨텐츠의 그 어떤 교류입니다. 결국은 데이터와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결국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의 시스템이 다른 방식으로 제작돼 있다면 결국에 이걸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거라든지 컨텐츠를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만약에 우리가 표준이 있다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뭐 웹에서 쓰는 HTML, HTML5 같은 그런 표준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상호 운영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상호 운영성 플러스 표준에 대한 표준에 관한.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특성은요? 그 세 번째는 결국에 이제 사용자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용자 중심성이라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훨씬 더 이제 편의적인 환경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컨페더레이션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헤테로지니어스가 이제 호모지니어티를 생산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요.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면은 이기종, 뭐 서로 다른 걸 의미하고, 맞습니다. 호모지니어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른 이기종들의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사용자 관점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자라고 하는 건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되는데요. 학습 환경에서는 뒤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결국엔 학습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호모지니어티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엔지들의 어떤 특성을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컨셉들, 지금 뭐 저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시점에 에듀테크 또 이러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의 어떤 키워드들인데, 센터장님께서 왜 이 시점에 엔지들을 키워드로 설명하고자 하시는지.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2000년도 출발이 됐었고요. 2000년도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에듀테크 혹은 이런이나 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면 꽤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좀 상당히 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도면. 그래서 2000년도 설립할 때는 저희들은 이러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교육, 그 전자상거래 뭐 이런 식에 가까운 개념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이게 되게 핫한 이슈였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뭐 상품을 팔듯이 교육 컨텐츠를 파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인가 이제 우리 산업이 이러닝이라고 하는 산업군에 포함된다라는 걸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던 건데요. 그 이러닝 산업들이 한동안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상 이제 우리 산업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닝보다는 에듀테크가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예전부터 이러닝과 지금 현재 또 에듀테크라고 하는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엔지들을 보면서 어쩌면 엔지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비온의 그 센터 이름이 에듀테크 센터란 말이에요. 농반 진반으로 말씀드리면 엔지들 센터를 하나 만드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는데요. 그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구분하는 키워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시스템 컴포넌트와 같은 그런 개별화된 시스템들을 통합하되 또는 연합하되 결국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호모지니어스하게 네. 더 심플리파이드 됐달까 단순화된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 네, 이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원들을 잘 연합시켜서 사용자한테는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학습자 위주의 네. 그런 교육 환경. 예. 사실 인바이러먼트라면 되게 큰 개념이죠.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도 큰 개념이지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지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듀테크의 어떤 미래를, 그러니까 앞으로 에듀테크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엔지들의 그 어떤 역할 또는 사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에듀테크의 특징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자료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심지어 우리 이러닝 학과 학생들도 개별적인 데피니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도 있고요. 네. 사실은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정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뜻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러 키워드 중에 꼭 하나만 선택을 하라면 저는 언번들링이라는 표현을 꼭 드리고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이러닝 업체와 그 에듀테크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을 가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번들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러닝 업체들은 시스템 중심적으로 봤을 때 통합 환경에 가까운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닝 업계에서 봤을 때는 좀 작은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합보다는 어떤 이러닝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에듀테크를 정의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만약에 설립한다고 할 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인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도 남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워낙 그 표현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사례를 좀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그림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제가 장황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의 시스템과 그 에듀테크 혹은 엔지들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무크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플랫폼은 이제 오픈 이덱스입니다. 이덱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기반돼 있는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이게 오픈 소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아키텍처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 중에 일부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많이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DB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을 쓸지 아니면 뭐 MS SQL을 쓸지 MySQL을 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일종의 RDB라고 하는 정형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사고를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관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몽고DB라든지 NoSQL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오픈 이덱스 아키텍처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 방식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몽고DB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도 있고요. MySQL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memcache라든지 엘라스틱서치라든지 우리가 보통 저장소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치도 않죠. 맞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그 오픈이덱스 같은 데서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한 건 이미 트렌드가 저렇게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보시면 훨씬 더 극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따르게 되면 각각의 분리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모듈들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MySQL이라도 다른 데 흩어져서 같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각각의 시스템이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통합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유저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는 모바일이나 웹에서 다 통합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엔지들이 앞으로 계속 예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에 훨씬 더 복잡성들이 이제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화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엔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엔지드 참 이름이 재밌네요. 엔지드. 그런데 지금 뒤에 화면이 바뀌는 걸 봐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또 한편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또 아직까지 컨셉이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자료는 여러분이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블록체인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름도 멋지게 지금 졌네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과 에듀텍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름이 블록체인드 에듀케이션이네요. 이름이 괜찮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뭐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 한참 핫했죠. 뭐 무슨 채굴이니 뭐 마이닝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뭔 말이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도 정말 핵심적인 그 기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은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이니까요. 예. 분산 처리에 되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조차도 일부만 정확히 알지 그냥 일반적인 흐름만 그리고 컨셉만 잡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컨셉을 에듀테크를 바라보는 그리고 에듀테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가져오셨다는 게 조금 남다르시고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참 제가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좋아하는데 남이 안 한 거 한 네. 거는 난 재미없으니까 안 하신. 네. 어떻게 처음에 이 에듀테크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면에서는 기술 시각에서 교육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그 기술로 앞에서는 그 뭔가요? 저기 엔지들을 네. 했고 이번에는 블록체인입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컨셉과 네. 뭐 히스토리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아니 첫 번째는 제가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전문가 일반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깊지 않다라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첫 하고요. 번째 당부. 예.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낯설다라는 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건 센터장님 얘기고 보통은 낯설면 그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아무튼 낯설면 대신에 챌린지를 느끼죠. 네. 이걸 공부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러닝 학과에 계신 분들한테 바람을 갖는 건데요. 그러니까 낯설다라는 건 도전을 해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 썼던
그 사토시가 원래 화이트 페이퍼에 썼던 그 비트코인 개념, 그 밑에 있던 블록체인의 개념이 이미 옛날 방식으로, 옛날 것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세를 보면 한 3, 4세대 정도까지 네. 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재미를 느낄 수 있을런지 우리 학생 여러분 재미를 좀 느껴주시길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컨셉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을 부탁해서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에듀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꼭 세 가지만 뽑으라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저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인센티바이징, 시큐리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원장 그리고 보상 그리고 보안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인센티브에서 나온 인센티바이징 저런 거는 뭐 보상. 네. 네. 근데 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원장은 우리가 흔히 회계 장부에서 쓰는 네. 거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개라면 누구한테 그걸 팔았을 때 얼마가 남고 어떤 얼만큼 전달됐다라는 내용 자체를 보통 원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레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레저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네, 원장.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 의미들보다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명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리고 누군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인물이 화이트 페이퍼를 인터넷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작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강조를 했던 부분은 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 투명한 원장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투명한 원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게 필요했고 그 토큰을 보상으로 쓰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이지 사실 토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토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자원 지원이 필요했는데 보통 우리가 노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컴퓨터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별도의 어떤 비용들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한 개념으로 토큰을 썼던 거죠. 근데 이 개념이 한동안은 이제 우리한테 맞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되고 있었다가 나중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던 게 두 번째 단계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어느 날 나이가 19살 정도 되는 러시아 출신인 캐나다 사람이었는데요. 예, 그 이름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2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친구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저라고 하는 걸 이거를 그냥 거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집을 팔거나 차를 팔거나 혹은 계약을 하거나 할 때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으로 이걸 진화를 시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능성이 폭증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블록체인이 그냥 단순한 원장 거래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행 거래라든지 뭐 간단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완벽하게 이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금 블록체인이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마이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업체가 지금 컴퓨터를 마구 사다 들여서 이 채굴을 하는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대부분의 채굴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거짓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보통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걸 proof of
워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얼만큼 노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개념을 바꿔야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자세한 설명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개념들이 첫 1세대에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의 기본들이 계속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레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블록체인에서는 단순히 거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가 전달됐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관리하던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는 API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적인 요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훨씬 더 확장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94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도 굉장히 작은데 지금 뭐 자산가로 보면 한 2조 정도의 자산가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까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proof of work라고 하는 개념이 proof of stake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이 개념 자체도 크게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컴퓨터 자원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마이닝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안성 부분입니다. 그 처음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보내겠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분들을 모으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투명한 원장 거래입니다. 근데 투명한 원장 거래라는 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블록체인이 이제 해결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퍼포먼스 문제입니다. 혹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하는 방식은 10분당 그 블록 하나가 형성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당 블록이 하나가 생성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측면에서 떨어지는 예,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엔 거의 부적합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블록 하나에 원장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략 한 그 4,0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원장이 250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50 곱하기 4,000 하면 1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메가가 한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10분당 4,000개 거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현재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블록체인의 컨셉,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진화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진화하는데 또 마지막엔 또 문제,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문제 이런 등등 현재 그 블록체인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블록체인이라는 이 새로운 신기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 뭐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반 기술로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 쪽에 적용한다는 게 아직도 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것과 관계돼서 어떤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저도 처음에는 블록체인을 이해할 때 이게 교육이랑 어떤 관계겠지 뭐 이런 질문도 사실은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뭐 생소한 개념으로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교육과
이것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힌트를 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스티밋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 흔히들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레딧이라고 하는 별도의 게시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스티밋은 바로 레딧을 모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모방하면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에 과감하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 블록체인 기술로 어떻게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드는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어쩌면 힌트가 네. 생길 수도 있을 것 좀 같아서 보여주시죠. 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스티밋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과 한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 보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교육에 쓰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스티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을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프루프 오브 브레인, 뭐 스케일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바꾼 그런 사례인데요. 우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라고 하는 개념이 예.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콘텐츠 형식으로 바뀝니다. 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소셜 아까 콘텐츠. 250바이트의 원장 데이터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뭐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제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들의 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어떤 글 타래들, 이제 글이라고 보통 우리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개념들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원장처럼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새로운 어떤 별도의 IPFS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이 따로 만들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컨텐츠들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피드백들, 우리가 좋아요라고 누른거나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로 쌓이게 되도록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실제로 실현화됐다라는 건 블록체인이 훨씬 확장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센티바이징이라고 해서 제가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 이제 컴퓨터 자원에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채굴들이 훨씬 더 어떤 컴퓨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서 지분을 중심으로 한 그 채굴,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컴퓨터의 그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채굴에 대한 권한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proof of brain은 또 어떤 그래서 컨셉인가요? 거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크보다 더 진화를 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어디 공식화되어 있는 말은 아니고요. 스팀에서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냐라는 개념으로 proof of stake 대신에 우리는 proof of brain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만약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 주커버그가 가장 많은 이익을 지금 현재 갖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창립을 했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도 가장 많기 때문에 주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오너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페이스북에 참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10억 명 이상의 참여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티밋을 만든 거죠. 네. 무슨 이야기냐면, 브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그것 때문인데, 내가 여기에 지식 활동을 하면 그 지식 활동 자체가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커버거 대신 나도 여기 참여했으니
나도 여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스티밋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스티밋이 블록체인을 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채굴자들한테는 10%밖에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wit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채굴을 하더라도, 실제로 저분들이 채굴을 하는데 채굴을 하더라도 채굴량의 10%밖에 못 가져갑니다. 나머지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오쏘라고 돼 있는 이 사람들한테 절대량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고 인기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상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proof of brain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이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느린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블록이 생기려면 10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기다리면 이제 저게 이제 하나가 올라가는데, 스팀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채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록이 빠르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보통 이걸 이제 스케일드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개선됐다는 표현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더리움조차도 지금 14초당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이게 일반 애들 쓰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스팀 같은 경우는 소셜 네트워크를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속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스팀잇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러닝과 관련된 혹은 에듀테크와 관련된 좀 결합 지점을 좀 발견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상 정책, 퍼포먼스, 뭐 그리고 시큐리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에듀테크에 쓸 만큼 충분히 준비된 기술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아키텍처가 이제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처리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네. 여전히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교육, 특히 이거 에듀텍에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애매모호함이 저한테는 아직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앞에서 했던 NG들도 그렇고 이번 키워드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은 컨셉을 잡기가 쉽지 않은 키워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에듀테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챌린지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래고 우리 센터장님에게 아주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 처리 방법으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이 일을 실제로 했는지 그런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 알려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했는데, 이제부터는 센터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실제로 에듀테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아마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 이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뭐 사람인데, 제가 사기는 아니죠? 사기업. 네, 깜짝이야.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예측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사견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제 의견을 드리면, 이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제가 전달시키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크게 보면 데이터랑 컨텐츠,
그리고 이걸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보안성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하나씩 좀 드리면,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학습 이력이라고 하는 학습 로그, 보통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학습과 관련돼 있는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력을 우리가 보통 이제 학위라든지 증명서, 이런 우리가 또 배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또 데이터도 학습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서치라고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회사와 MIT가 만들어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면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커머셜하게 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순전히 추측을 하자면 블록서치라는 것의 서치는 아마 서티피케이션 같고, 맞습니다. 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뭐 학위라든가 디플로마라든가 이런 수료증이라든가, 맞습니다. 또 더 나가서 마이크로 디그리라든가 이런 거를 서티파이 해주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나요? 네, 서비스되고 있고, 현재 MIT는 발급을 이 블록서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 학생들은 지금은 예전처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디플로마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바일 폰에서 바로 발급을 하고, 필요하다면 메일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데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이 없죠. 또 몰라도 좋잖아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이걸 블록체인으로 하는지, 맞습니다. 아니면 블록의 반대가 뭘까요? 뭐 다른 체인으로 하든지, 그건 나는 몰라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나한테 내가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왔는지, 그 데이터가 누구든 이렇게 바꾸지 못한 원본을 그대로 지금 발급받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서치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블록체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증명서를 어떻게 하면 객관화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지우거나 수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펜드만 가능합니다. 추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만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위키거든요. 그러니까 위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정을 하더라도 혹은 지우더라도 그게 다 히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펜드 방식의 시스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디플로마를 발급을 받았는데 누군가 그 데이터를 치팅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부 거래자들은 치팅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MIT의 졸업장은 MIT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그 데이터는 충분히 이제 바뀔 수 있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올라간 이상 이제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데이터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히스토리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지워졌다라는 사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디터블 하냐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디터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게 지금 데이터 쪽에 관계된 하나의 이그젬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학습 로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표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XAPI라든지 뭐,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캘리퍼라고 하는 IMS에서나 캘리퍼 개념으로 이걸
데이터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분석까지 연결시켜서 네. 지금 이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지금 블록체인에 쌓겠다라고 생각하는 연구 자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좀 난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이력,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서티피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비해서 그 우리가 지금 학습과 관련 로그 데이터들은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걸 처리해 줄 만한 퍼포먼스가 있는 블록체인 기반을 아직 발굴을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록서치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보상 정책이 있습니다. 보상을 누군가는 받아가야 되죠. 예. 근데 그 보상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데 보상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스팀이 사례도 봤지만 누군가가 글을 올리더라도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관인데 내가 받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도 전혀 여기서 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데이터를 사실은 내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설계돼야 되는데 아직 XAPI 데이터랑 캘리퍼 데이터를 보상 정책과 연결시킨 사례는 제가 못 봤거든요. 데이터를 내놓으면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센터장님이 논문을 한번 써보시죠. 네, 뭐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캘리퍼 IMS 그 표준인 캘리퍼에서는 대부분 그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블록체인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더 어펜드는 할 수 있어도 기록을 지우거나 변경시킬 수 없게끔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어디랑 연결시켜 봤냐면 국내에서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용보험 환급 정책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원 연수 정책 이 로그를 굉장히 중시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남용하면 안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부분들인데 그 데이터를 이제 조작을 해서 이제 실제 돈을 많이 받게 해주는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적발되기도 하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기술적으로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만 퍼포먼스 문제가 심할 보상 문제라든지 퍼포먼스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컨텐츠 쪽에 대해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는지? 네, 컨텐츠도 이제 데이터만큼 컨텐츠도 이러닝에서는 핫 이슈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이슈가 또 나눠지는데 첫째는 저장이고요. 또 하나는 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라고 하는 측면과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또 컨텐츠에 존재를 하는데 이걸 푸는데도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사례적으로 발견한 건데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스토리지는 토렌토 같은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토렌토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파일이 분산되어 있지만 그 조각을 가져와서 하나의 어떤 파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지금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형태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파일 하나 이제 누군가 올리게 되면 그 파일을 일단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고 이 샤드라고 하는 조각을 내고요. 다시 또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익명의 노드에 저장을 시키고 누군가가 그 파일을 요청하게 되면 그 내용 샤드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암호화를 풀어서 그 파일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걱정을 했었던 컨텐츠와 관련된 이제 보안 유출 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파일이 저장이 돼 있을 때 하나의 서버에만 저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혹은 뭐 CDN 같은 걸 쓰면 여러 서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서버는 완성된 파일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음먹고 해킹을 하게 되면 그 서버에 접근해서 그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를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그 파일 자체가 완성된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샤드라고 하는 조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서버에 들어와서 해킹을 하더라도 그 파일을 가져간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스토리지는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절하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반과 연결시켜서 이 노드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그러니까 노드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 정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거나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더라도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게 지금 이 사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닝에 있어서 전송과 저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전송의 효율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리던던시, 혹은 뭐 CDN 같이 굉장히 비싼 비용들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비용 문제라든지 보안성 문제 같은 우리가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가 컨텐츠 쪽에서 발견한 그 블록체인의 가능성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까지 크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컨셉일 수도 있죠. 데이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컨텐츠, 여기에 시큐리티를 더해서 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사례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상용화되고 여기저기 더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직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에듀테크라는 컨셉, 그러니까 그 주제로 본다면 에듀테크에도 역시 플랫폼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에듀테크를 딜리버리하고 거기서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플랫폼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얼뜻 드네요. 근데 네. 사실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이쪽 영역에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한번 적용해 본다고 지금 계속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에듀테크 플랫폼에 관계돼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혹시 건져진 게 있나요? 사실은 뭐 고민을 하면서 계속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부분 취지에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뎀이라고 하는 오뎀IO라고 하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라든지 데이터 관점은 일종의 도구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플랫폼적인 관점을 접근한 업체는 없을까라고 해서 발견한 게 이제 오뎀IO 같은 경우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닝 서비스를 해왔던 방식은 쉽게 말하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이커머스의 로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훨씬 더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을 실제로 맡고 있는 교수자,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관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그 학부모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의 주체가 사실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죠.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이해관계를 그 동안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제 풀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보상 정책이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가졌던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 오뎀IO는 이제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실현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으려고 한 노력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CO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그 주식은 주식 발행을 할 때, 공개를 할 때 IPO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이 암호화폐들은 ICO라는 표현을 씁니다. Initial Coin Offe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 ICO를 해서 한 20억 정도 펀딩을 받아서 이제 스타트한 거,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시스템이 오픈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베타 버전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만든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슷한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고요. 예를 들면 그 비슷하다고 생각. 보상 정책과 보상 관련된 정책.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이 보상이라는 걸로 묶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봅니다. 근데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 보상과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함의들을 이런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오뎀 IO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미래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그리고 제가 뭐 좀 무겁긴 하지만 블록체인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좀 낯설지만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되게 낯설죠. 상당히 낯선데 사실은 우리 이러닝 학과라는 학과 자체도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낯선 것을 융합하는 그런 학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컨셉들을 에듀테이크 또는 뭐 에듀케이션이든 뭐 트레이닝이든 학습이든 이런데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씀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빅데이터 그러는데 스몰 데이터는 없을까? 그렇게 조금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엔지드,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블록체인. 이 두 개 가지고 에듀테크를 특히 에듀테크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좀 정리해서 네. 두 가지 키워드와 에듀테크의 미래 이런 주제로 정돈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가 그 이러닝이나 에듀테크를 바라볼 때 제가 보기에는 좀 교육의 수월성 차원에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교육에서 IT를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반대 현상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TCP/IP, 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만든 기술들은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스콤인 것 같습니다. 이 스콤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방송 ADL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자기네들의 문서를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표준으로 만든 건데 실제로 교육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매우 아이러니컬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뭔가 개발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시킬 것인지라는 관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지들이라든지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바라볼 때 혹은 교육을 바라볼 때 어느 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관점 자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그동안 쪽에서 일을 하면서 좀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 관점에서 기술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 되더라라는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 쪽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좀 더 진보적인 입장들이 나온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양쪽을 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뭐 기술 쪽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이고. 마지막에 그 멘트가 아주 와닿네요. 보통 우리가 교육 쪽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교육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툴을 쓰자, 이런 도구를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저기에 ICT들이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 기술들 이런 것을 굳이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뭐 원격 진료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운전자 없는 그러니까 그 뭐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로 나온 기술이나 새로 나온 컨셉을 이것을 교육에 활용한다면 어떨까 이런 쪽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닝 학과 학생들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우리 유 센터장님의 후배님들한테 네. 뭐 소감이나 당부의 말씀을 좀 하시죠. 사실 이 자리에 그 선배로서 앉아 있는 것도 좀 견년쩍은데 뭐 굳이 근데 꼭 할 말을 찾는다면 공부를 하실 때 그 교육의 관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에듀테크 산업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공부의 어떤 범위가 좀 넓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제가 오늘 뭐 잘난 척 하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엔지들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을 가져온 이유도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에듀테크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같이 섭렵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의 선배님, 이기 선배님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이 그 선배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컨택해서 뭐 질문해도 되는 거죠? 네, 자료에 보시면 제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네.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13번째 강의는 2개의 키워드로 본 에듀테크의 미래, 뭐 이런 것이 주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 그것을 교육이나 학습이나 또는 훈련 쪽에 적용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에듀텍 스타트업의 그 대표님을 한 분 다시 모셔서 마지막으로 에듀텍 스타트업 그 창립할 때, 설립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